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세포의 연구 방법에서, 세포 분해법하고, 그리고 자가 방사법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포 배양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세포 분해법입니다. 이거 이제 세포 소기관들을 분리하는 그 방법이죠. 우리가 세포 소기관의 성분과 기능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일단 분리해야 되겠죠. 바로 그 세포 소기관을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는 이제 세포 소기관을 질량 차이에 따라서 분리하는 그 방법이죠. 세포 소기관마다 질량의 차이가 있겠죠. 바로 그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는 그 방법인데요. 무게 차이로서는 분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무게가 뭡니까? 중력이죠. 중력 차이에 의해서는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질량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력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중력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력 차이, 무게 차이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이거 말고요. 흙탕물. 흙탕물의 성분을 분리하고자 할 때 무게 차이로 분리하는 거죠. 즉, 흙탕물을 막 흔들어 놨다가 흔들다가 이렇게 놓아버리면 무거운 게 먼저 깔아앉고, 그 다음 깔아앉고, 그 다음 깔아앉고 해가지고 분리될 수 있죠. 하지만 세포 소기관은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분리를 하지 못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로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분리합니다. 여러분들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그거 기억할까요? 원래 원심력은요 질량에 비례하고 회전 속도에 비례합니다. 이때 질량에는 단순하게 비례하고요 회전 속도에는 제곱에 비례하죠. 우리가 원심력 그래가지고 요렇게 구합니다.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m이 바로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에 단순하게 비례하고요. 회전 속도 이 b라고 하는 거 요것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 차이는 별로 안 난다 할지라도 회전 속도를 더 크게 해버리면 원심력의 차이가 커져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심력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속도를 크게 해버리면 회전 속도에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를 더 크게 해버리면 원심력의 차이가 더 커져가지고 따로따로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원심력은 뭡니까?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게 하는 그 힘을 말하죠. 하여튼 원심력이 더 큰 것이 먼저 밀려나가고 그 다음 또 밀려나가고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세포 분해법이다 하는 거요. 이제 원심 분해법에 세포 분해법 또는 뭐 원심 분해법이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래요. 세포나 조직을 뭐 세포 한 개를 떼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세포 덩어리 조직을 떼가지고 주로 하죠. 그래서 세포나 조직을 삼투압이 동일한 설탕액에 넣고 저온에서 균질기나 분쇄기로 세포를 부수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원심 분리하는 거죠. 그러다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라고 하면요. 먼저 삼투압이 동일한 설탕액에 넣고 세포를 부수는 겁니다. 삼투압이 뭐냐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세포 내 농도를 말합니다. 또는 용액의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세포의 농도하고 동일한 설탕 농도 용액을 넣는다 그 뜻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세포를 부술 때 세포 소기관이 나오죠. 근데 세포 소기관마저 부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안 해버리면
세포 농도하고 바깥쪽 영역하고 농도 차이가 달라져 버리면 삼투가 일어나 가지고 세포 소기관 쪽으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세포 소기관도 부서져 버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즉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세포액의 농도하고 똑같은 설탕액을 넣어 가지고 세포를 부순다, 파쇄한다 하는 그거죠. 이해될까요? 예. 그래서 삼투압이 동일한 설탕용액, 쉽게 말하면 세포액의 농도하고 동일한 농도의 설탕액을 넣고 그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온에서 부숴야 돼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 원래 그 세포 내에는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수분해 효소가 막 세포 소기관을 분해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세포 안에서는 가수분해 효소가 함부로 그렇게 분해하지 못하게끔 조절되고 있어요. 근데 세포를 부숴버리면 이제 그러한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수분해 효소가 그냥 지 맘대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온 상태로 둬버리면 원래 효소가 저온 상태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가수분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세포를 부수는 기구가 균질기인데, 이 균질기가 세포를 부술 때 회전을 하면서 부숴버립니다. 이때 바로 회전할 때 그 마찰열이 생기는데, 바로 그 마찰열을 냉각시켜 주기 위해서 저온 상태로 하는 그 이유도 있죠.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저온 상태에서 이렇게 세포를 분쇄한다, 파쇄한다, 부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균질기, 분쇄기, 이게 바로 세포를 부수는 그러한 기구예요. 그래가지고 세포를 파쇄한 다음에 원심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때 이제 원심 분리기에 회전 속도하고 시간을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밀려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세포 분해법의 과정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하여튼 요 이유는 요겁니다. 세포 소기관이 삼투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요 이유는요, 아까 말했던 균질기 회전 시 마찰열을 줄이고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세포 소기관의 분해 방지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예. 자, 과정입니다. 얼음을 넣고요. 그리고 설탕 용액을 넣고 그 안에다가 식물 소직을 넣어놨네요. 그래가지고 균질기로 회전하면서 부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온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원심 분리기에서 돌려버립니다. 그래 버리면 밀려나가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렇게 밀려나갈 때 결과적으로 원심력의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려나가면 결과적으로 시험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맨 먼저 내려오는 것이 핵입니다. 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다른 것들은 요 위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원심력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지고 아직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모여 있어요. 이걸 이제 따로 다른 심관에다가 넣어 가지고 또 한 번 더 원심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 버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밑으로 내려와요.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원심력의 차이가 안 나가지고 모여 있죠. 이걸 다시 다른 심관에다가 옮겨가지고 또 원심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 버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소포체하고 리보솜이 함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소포체, 리보솜 이런 거죠. 요 위에 또 있긴 있어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더 크게 회전 속도를 더 크게 가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핵을 먼저 분리한 다음에 다시 옮겨놓고 원심 분리할 때 원심력의 차이를 크게 나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옮기고 나서 더 크게 또 속도를 가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요, 3000G, 8000G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G라고 하는 것이 중력 가속도, 그거 말합니다. 9.8 그 값을 가지고 있는 중력 가속도. 그러면 3000G라고 하는 말은
원심력이 중력의 3000배에 해당한다는 그런 뜻인데, 따라서 이 말은 중력의 3000배에 해당하는 원심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속도를 가했다, 그 뜻이에요. 회전 속도를. 그러면 8000C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8000배나 되는 원심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속도를 가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속도를 더 크게 해버리면 또 분리되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때요, 이렇게 지금 옆으로 누이가지고 회전하고 있는데, 실제 옆으로 완전하게 누이버리면 이게 내용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요렇게 눕히죠. 그래가지고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원심 분리이겠죠. 그래서 시험관을 완전하게 옆으로 안 눕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히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세포 분해 과정입니다. 자, 지금 막 설명했듯이 이런 말입니다. 천지는 중력 가속도에 1000배 해당하는 원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력의 1000배, 이 정도 원심력을 생기게 하는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분리하면 동물세포에서는 지금 봤듯이 이런 식으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세포는 어떻게 분리되냐라고 하면요,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세포벽이 있고요, 그리고 엽록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포벽이 더 무겁습니다, 핵보다. 지금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질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핵, 그리고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중에서 더 질량이 큰 것은 엽록체예요. 그래서 엽록체가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그 분리 순서에 좀 차이가 나죠. 그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세포 분해법을 세포 소기관의 질량 차이가 아니라 밀도 차이로 분리된다, 이렇게 나온 책도 있어요. 이 표현도 맞습니다. 원래 밀도 그러면 뭡니까? 부피당 질량을 말하죠. 즉 부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크기도 밀려나가는데 영향을 줍니다, 원래. 그러니까 질량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크기가 커져 버리면 밀려나갈 때 저항을 받기 때문에 느리게 밀려나가요. 이래서 원래는 질량하고 크기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밀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세포 소기관의 밀도 차이로 분리된다 하는 이 말도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질량 차이로 분리된다 하는 그 말도 맞고요. 이해되겠습니까? 하여튼 양쪽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요게 이제 바로 세포 분해법입니다. 세포 분해법. 그 다음에 이제 자가방사법. 자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가방사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에 쓰냐 그러면 세포 내에서 물질이나 물체가 이동할 때 바로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할 때 쓰고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로 바뀌죠, 세포 내에서. 이때 바뀌는 과정, 바로 그 전환 과정을 추적할 때 이걸 쓰죠. 이게 참 많이 쓰이죠, 생물학에서는. 자가방사법, 영어로 하면 오토라디오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여하튼 이거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거를 추적할 수 있냐? 이때 쓰는 것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세포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물질을 세포나 조직에 주입한 후 시간 경과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동 경로하고 전환 과정을 알아낼 수가 있죠. 하여튼 생물에서 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예가 이런 건데요. 3H, 14C, 35S, 32P 이런 건데, 저기 방사선이 뭐냐 그러면요. 방사선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상한 빛입니다. 햇빛하고는 조금 다른 이상한 빛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전자의 흐름, 그리고 양성자 뭉탱이의 흐름, 양성자 한 개가 아니고요. 양성자 뭉탱이의 흐름, 그리고 감마선 같은 전자기파를 말하는 건데, 그거 모두가 크게 보면 빛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냥 쉽게 말하면 햇빛하고는 다른 뭔가 이상한 빛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하여튼 어떤 원소는 이런 이상한 빛을 낸다는 거죠. 그 빛을 검출해 가지고 이렇게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을 검출할 때 쓰는 것이 그게 사진 필름이에요. 사진 필름의 말입니다. 빛이 닿아버리면 그 다음 부위가 뿌옇게 변해버리죠. 흐옇게 변해버립니다. 아나요? 사진기. 지금 뭐 이제 사진기가 다 디지털 사진기라서 사진 필름을 안 쓰는데, 옛날 사진기에는 필름을 썼거든요. 그때 사진 찍을 때만 햇빛이 들어오는 거지, 안 찍을 때 햇빛이 들어버리면 사진 필름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뿌옇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필름을 못 씁니다. 여하튼 바로 방사선이 이렇게 닿아버리면 사진 필름이 뿌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 사진 필름을 이용해버리면 세포 내 어디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지금 3H, 14C, 35S 이런 것들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인데요. 3H라고 하는 거, 이거는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인데 원자량이 3인 그러한 수소 원자를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원자는 H1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입니다. 근데 요거는 원자량이 달라요. 예, 화학적 성질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는 원자예요. 수소 원소. 근데 중성자의 수가 더 많아가지고 이렇게 원자량이 더 큰 그러한 수소 원자죠. 원소죠. 우리는 이런 거를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하죠.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동위원소가 바로 이거고, 이놈이 좀 뭔가 불안정해가지고 안정되게 변하면서 방사선을 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기 방사선을 내는 동위원소라 그래가지고 저기 방사선 동위원소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C라고 하는 것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원소는 원자량이 12C죠. 근데 이거는 원자량이 14인 그러한 탄소 원자입니다. 즉 중성자의 수가 더 많죠. 이 경우도 역시 방사선을 내는 그러한 동위원소다 그래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S 황인데 원래 황의 원자량은 32입니다. 역시 바로 이것이 황의 동위원소죠. 중성자가 더 많은 그러한 동위원소고 요놈이 저기 방사선을 냅니다. 그리고 32P 원래 인이라는 건데 요게 인인데 인은 원자량이 31입니다. 바로 이 인의 동위원소입니다. 여기서도 방사선이 나와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로 생물 실험할 때 쓰는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입니다. 물리 실험할 때는 이거 안 쓰죠. 물리 실험할 때는 우라늄 동위원소를 씁니다. 바로 이 우라늄 동위원소가 아주 방사선을 아주 많이 내기 때문에 요 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생물학에서 쓰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요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포 내 어디에 위치하는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걸 필름을 통해서 알아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가방사법이에요. 자, 하여튼 저기 방사선 동위원소는 이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이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고 동위원소 중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하는 그런 말. 자,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하는 그 예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3H로 표지된 티민을 세포에 주입하면, 여러분들 티민이 어디에 있는 그런 물질이죠? DNA. 바로 그 DNA의 염기의 하나죠. 기억납니까?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그거 할 때 티민입니다. 즉, DNA 성분이죠. 이 티민에 원래 수소 원자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수소 원자 대신에 3H를 끼워 넣은 그러한 티민을 활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티민을 세포에 주입을 하면 3H로 표시된 티민이 핵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에 집중돼 버려요. 그러니까 티민이 핵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핵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 티민이 쓰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티민이 뭐라고요? DNA의 구성 성분이죠. 그러니까 핵이 바로 DNA 합성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가방사법의 예입니다. 이게 지금 티민, 3H로 표시된 티민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여기 까만 점, 이게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그러한 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점들이 보니까 핵 쪽에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에 뭐 들어가가지고 바로 핵 속에서 DNA 합성한다. 그걸 알아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가방사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포배양법, 또 다른 말로 조직배양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세포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포의 수를 늘리게 하는 거죠. 또는 뭐 세포 한 개를 떼내기는 어렵고 그냥 세포가 모인 덩어리, 조직을 떼가지고 그걸 배양을 해가지고 세포 수를 늘려가지고 조직을 더 크게 하는 거죠. 이때 키우려고 그러면 영양액이 필요해요. 바로 그 영양액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영양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세포마다 적당한 영양배지가 있죠.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하고 영양액이 좀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알맞은 영양배지를 만들어가지고 무균 상태에서 키웁니다. 배양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포 수가 늘어나죠. 그게 바로 세포 배양법, 조직 배양법입니다. 무균 상태에서 해야 돼요. 병원체가 들어버리면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배양이 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적당한 영양 배지 준비해가지고 무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세포가 잘 배양이 됩니다. 조직이 잘 배양이 돼요. 이게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를 떼가지고 조직을 떼가지고 이렇게 배양해버리면요, 점점 자라면서 식물의 싹이 돼버려요. 그 싹을 토양에다가 심어버리면 다시 식물체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체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 복제는 그냥 바로 세포 배양법으로 하는 겁니다. 조직 배양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 세포는 배양은 되는데 어느 순간 더 진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동물 세포는 이렇게 배양법으로 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동물을 복제하는 그 방법을 이제 나중에 유전공학 기술에, 생명공학 기술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떤 식물을 복제합니까? 값비싸고 아주 희귀한 식물. 그런 것들을 복제하는 거죠. 희귀한 것들은 자연 상태에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희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값이 비싼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직을 막 떼가지고 시험관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키워버리면 싹들이 다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토양에다 이식해버리면 새로운 그러한 식물체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식물체 복제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세포 연구 방법 중에서 바로 뭡니까? 세포 분해법하고 자가방사법하고 세포 배양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